안녕하세요, 이희찬입니다. 러시아 하면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북극 항로 개발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이번에는 물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아주 어렵게 저희가 전문가를 모셨는데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러시아 전문 팟캐스트 보드카 먹은 불곰 154회 시작하겠습니다. 고정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 여행작가 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 일리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 이성우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성우라고 합니다. 굉장히 바쁘십니다. 어려운 시간 내셨어요. 몇 시간 전에, 불과 한 3시간 전에 인천공항에 내리셔서 집에도 못 가시고 녹음실로 오셨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예, 블라디보스톡을 다녀왔습니다. 네. 블라디보스톡은 자주 가시나요? 1년에 한 4-5번? 저보다 많이 가시네요. 항상 뭐 1박 2일, 뭐 2박 3일 이렇게 다녀오고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저희가 게스트분들한테 드리는 질문이 어쩌다가 이 러시아에 그렇게 또 자주 가게 되시고 러시아와의 인연이 맺어지게 됐는지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뭐 어차피 회사 다니는 사람이고 일하려고 다니다 보니까 러시아에 가게 되었고요. 2006년도, 7년도, 6년도군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바깥쪽에 있는 그 나우드카 항만 개발 프로젝트를 하려고 처음 이제 갔었습니다. 그 당시는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러시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알지만 일반인한테는 러시아가 잘 알려지지도 않았었고 또 저희 연구원에서도 더욱더 러시아 프로젝트를 해본 사람도 없고 해서 제가 그때 이제 막내 연구 책임자라서 등띠 밀려서 갔거든요. 갔는데 그 뒤에 나우드카, 자루비노,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핫산 뭐 등등등 여러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웃기게도 러시아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러시아 물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전공은 뭐 하셨습니까? 도시공학, 도시계획을 전공했습니다. 이거는 또 물류랑 또 다르지 않습니까? 또 거리가 있네요. 이제 도시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교통계획을 하거든요. 교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물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네요. 우리가 이제 물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류라는 게 무엇이고 어디에서 우리가 쓰는 용어인가요? 보통 물류는 군대 용어, 군사 용어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지스틱스가 원래 군대 용어입니다. 우리 왜 역사 속에서 왜 얼주문득 장군 나올 때 뒤를 쳐서 군수 물자를 막아가지고 뭐 당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다가 뭐 못 왔다는 둥 아니면 뭐 군수 물자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군수를 이제 로지스틱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현대에 와서는 굳이 그거 말고도 우리가 먹고 쓰는 것들이 이제 이 물류라는 용어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를 일반인들이 이제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는 물류 그러면 택배밖에 생각 안 하고 계실 겁니다. 로지스틱스가 택배를 그래서 뭐 우리 그 저 트럭들 보면 택배 트럭 보면은 다 무슨 로지스틱스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일 물류의 끝에 있는 거고 가장 작은 단위. 전체를 보면 엄청난 시장입니다. 전 세계의 경제 규모의 10에서 15%가 물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신발, 먹는 거 10%는 다 물류비가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물건이 아니니까 집에 오면 와 있으니까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한 재미있는 예로 한 10여 년 전에 화물연대라는 이제 조직이 있습니다. 노조인데 그분들이 파업을 하셔가지고 트럭을 안 움직였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그분들이 파업하는 바람에 이제 부산항, 뭐 인천항 이런 데서 화물이 이제 못 올라오니까 기자가 우리 길 가는 이제 주부한테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는데 국민으로서 걱정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는 무슨 마트에 가면 물건 다 있는데 그런 걱정을 왜 하냐. 근데 일주일 뒤에 다시 인터뷰를 하는 거 봤거든요. 살 게 없다는 거래. 마트에 물건이 없. 그래서 오히려 이 화물연대가 우리 물류를 막았는데 막은 것 덕택에 국민들이 물류가 중요하구나 하는 걸 이제 인식을 시켜준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봤을 때는 혈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돌아야지 원활하게 맞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물류라는 게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존재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대 개념의 물류는 구분을 좀 합니까? 현대 개념의 물류라는 것을? 그걸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은 하는데요. 너무 좀 학문적인 부분이라서 이야기하긴 그렇고 요즘하고 과거에 한 3, 40년 전하고 좀 크게 구분합니다.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그 포스트 포디즘이라고 하는데 포디즘이 뭐냐면 포드 자동차. 그게 이제 대량 생산, 단품 제작하는 그런 그러니까 똑같은 옷, 똑같은 차 많이 실어서 이렇게 나누는 시대가 한 20년 전까지였다면 요 근래 특히 요즘 와서는 왜 우리 뭐 일반적인 분도 다 그렇지만 특히 여자분들 보면은 왜 나랑 옷 똑같은 거 입은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남자들 왜 운전하고 다닐 때 차 같은 거 있으면 색깔도 갖고 있으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선택이 분명하고 하니까 이제는 소량 생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그렇죠. 그렇죠. 다품종이에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택배 아저씨들이 바빠지는 거죠. 물건도 이렇게 많이 움직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류가 옛날에는 그냥 쉽게 크게만 했는데 요즘 그게 아니라 빠르게 그리고 많이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러니까 양이 아니라 빈도가 많아지는 뭐 이런 식으로 물류가 많이 바뀌었고요.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뭐 옴니 채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과거에는 장바구니 들고 가서 보고 사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 폰으로 모든 걸 비교를 해서 가긴 가요. 눈으로 보고 손을 만져보고 그리고 집에 와. 그리고 폰으로 주문을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택배 아저씨들이 이제 물건을 날라주시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물류의 끝단위는 물류들이 많아지고 빈번해지고 그리고 이 고객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물류기업들이 파악하는 게 요즘에 계속 이제 중요한 업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4차 산업기술, 빅데이터, 뭐 드론 이런 것들이 뭐 드론 우리 김건모가 쓰는 장난감이 아니라 이 드론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뭐 러시아라든가 아마존 지역에서 원주민한테 물건을 나를 때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도를 뚫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또 비행장도 없는데 비행기를 날릴 수도 없죠. 그러니까 드론이 가서 그걸 옮기는. 그래서 가끔씩 뭐 회사 이름은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페덱스나 DHL 같은데 자기들 선전하는 거 보면은 밀림이나 오지 가서 물건을 막 나르는 거 보면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물건을 나른다는 그런 건데 그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드론 같은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같은 것도 재밌는 게 아마존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시험을 하는데 어떤 경우까지 가느냐면은 어떤 아주머니가 8월 3일 날 6시만 되면은 어떤 물건을 계속 주문을 했어요. 그게 20년치의 이제 빅데이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주머니가 그 물건을 주문하기 전에 이 상품은 이미 그 집에 5분 전에 도착해 있고 주문하자마자 띵동 그러면서 물건이 배송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빅데이터의 파워인데 그러니까 상상의 이야기 아니라 작년에 유현진이 월드시리즈에서 마지막 게임에 그 친구가 몇 회에 내려온다는 걸 거의 98%까지 빅데이터가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빅데이터는 다 쓰이지만 특히 물류 쪽에는 엄청난 이제 파워를 하는 거고 그리고 특히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빅데이터를 빨리 많이 모으고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제 강해지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좀 기득권들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물류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물류랑 지금 물류는 전혀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상 속의 생활 물류라고 굳이 하자면은 기업과 산업에서 쓰는
물류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업 물류의 인프라 대한민국에는 언제부터 좀 깔리기 시작했나요? 철도는 일제 강점기 시절에 한 100년쯤 됐고요. 그때부터 깔리기 시작했고, 근데 이 철도란 게 결국은 대륙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는데 이제 남북이 분단이 되면서 철도는 보통 이제 움직이는 거리가 500k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이 대각선을 그어도 한 450km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로 철도가 움직이는 곳은 서울하고 부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철도가 다니면 여기서 이 철도가 우리 집 앞마당까지 안 오잖아요. 그럼 다시 화물 내려서 트럭에 실어서 또 옮겨야 돼요. 그런데 트럭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기 집 앞까지 올 수 있죠. 그러니까 물류에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화물을 들었다 내렸다 할 때 돈이 듭니다. 들었다 내렸다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냥 굴러가면 돼요. 굴러가는 게 제일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드는데 그걸 서서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게 가장 돈이 많이 드는데 그거의 비즈니스가 있는 곳이 바로 항만이죠. 항만이 화물을 들었다 배에 실었다 하는 곳이라. 그래서 항만을 해서 돈을 버는데 철도는 그때 생겼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자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자원을 수입을 해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걸 뭐 가공무역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항만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항만에서 하다 보니까 임의 도시가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인천, 평택, 목포, 광양, 창원, 부산, 울산, 포항 다 바닷가에 있는 도시고 포항제철, 울산에 있는 자동차 그게 그때 거기에다가 항만 짓고 공장 지어서 수입해서 만들어서 바로 보내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이 물류 구조가 결국은 산업 구조를 만드는 형국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연결하는 거점을 연결하는 곳에 이제 철도보다는 좁은 국토니까 오히려 도로가 훨씬 유리하니까 아시겠지만 1970년대 이제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그다음에 서해 고속도로 이렇게 등등도 호남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이 물류 인프라의 골격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500km 그 이하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지금 대부분이 적자겠네요. 서울, 부산 쪽은 움직이는 사람도 많고 그 정도 거리는 이제 수익이 나오는데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강릉, 서울에서 대전, 아니면 대구에서 대전 이런 구간들은 이제 적자일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철도 인프라라는 게 꼭 수익만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공공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제 국가에서 거둔 세금으로 그 적자 부분을 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카테고리로 나누자면은 배로 띄우는 게 제일 싸고 그다음에 철도, 그다음에 비행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표적으로 어떻게 구분을 하고 각각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선 역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싸고 무거운 그리고 많은 양을 실어 나르는 이제 화물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석탄이라든가 가스, 그다음에 원유, 그리고 쌀, 이런 것들은 대부분 거의 95% 이상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배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가치가 좀 더 높고 중장거리, 예를 들어서 500km 이상 정도에서 대략 한 3,000km 사이 정도의 물류는 주로 이제 철도가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500km 안쪽에 있는 물류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택배 트럭들 아니면 트럭도 이제 500km로 움직이려면은 보통 한 10톤 이상의 트럭이 움직이고 도시 내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아는 1톤짜리 트럭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보면은 왜 그 넓은 지붕에 물류 창고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부산항이나 광양항이나 목포항에서 큰 트럭이 10톤짜리 트럭이 와서 거기에 물건을 내려놔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택배 주문을 하면은 거기서 1톤짜리 트럭이 실어서 여러분들 집 앞으로 오는 거죠. 여러분 집 앞으로 이제 10톤짜리나 20톤짜리 트럭이 들어오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죠. 들어올 수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역할 분담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고가의 상품들,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 아니면 이제 반도체 같이 아주 고가의 참고로 이제 반도체를 컨테이너 박스 하나에다가 꽉 채우면은 아마도 삼성전자가 거의 한 달 생산한 양일 거예요.
그리고 그 단가는 거의 몇 천억 넘어가니까 그거를 몇 천억을 배에 실어가지고 30일, 50일씩 띄워둔다는 건 조금 이제 그렇죠. 정신이 이상하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하진 않죠. 비행기에 실어서 바로바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죠. 결국은 물류수단 위에 있는 것도 재고 비용입니다. 창고에 넣어놓으면 똑같죠. 시간을. 그러니까 빨리 내가 팔아야지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네 개의 물류수단을 구분하시면은 될 거. 그럼 각각의 역할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빈틈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이제 서로 중복 오버랩 시켜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물류는 얘가 낫다 제가 낫다가 아니라 그런 큰 구분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멈추면 안 되고 들었다 내렸다를 안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 그 왜 배 보면은 트럭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사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세월호도 안에 트럭하고 자가용 같은 게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가 굴러서 들어가고 굴러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저희들이 roll in on, roll in off라고 해서 노로선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 트럭을 배가 들었다 싣고 하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배에서 이제 이 문이 열리면서 트럭이 그냥 굴러서 들어가고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없습니다만 중국이라든가 특히 북유럽 그리고 러시아도 아마 저기 아조프나 흑해 지역 가면은 열차 페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배 안으로 기차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가장 가까운 곳은 저기 대련 그러니까 중국의 대련에서 이 그 산동반도로 연결되는데 열차 페리가 있는데 그러면 저 배가 항만에 배가 닿아 있으면 이 뚜껑 열면 기차가 쑥 들어갑니다. 거기도 레일이 깔려 있어서 그렇죠. 깔려 있죠. 그래서 기차가 이제 그대로 싣고 가는 거군요. 기관차는 안 들어가고 이제 화차만 이렇게 딱딱 들어가고 이제 배가 이제 도착하면은 다시 이제 여기에 기관차가 있는 거죠. 그럼 실어서 끌고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또 하나 이제 roll on, roll off가 되는 거고. 그거 왜 그렇게 하냐?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보면 그 발해만을 생각하면 이제 대련이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동반도도 끝에 있으니까 바다로 건너면 사실 가까운데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철도로 한참을 돌아가게 돼 있어요. 둘러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허비하는데 그게 배가 이렇게 잘라서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시간을 세이브를 할 수 있고 북유럽 가면 이제 우리가 발틱해인가 거기 가면 이제 스웨덴, 덴마크 바다로 건너면 바로 앞인데 이렇게 돌아가면은 엄청나게 돌아가고 국경을 몇 개를 통과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열차 페리, 배로 가되 그런 열차처럼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물류수단이 발전해서 오히려 이게 아시아, 동아시아 쪽보다는 지중해 그리고 저기 북유럽 이런 쪽에 이런 복합 운송이라 그래요. 우리가 복합 물류라 그러는데 비행기하고 트럭이 연결되기도 하고 배하고 철도가 연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씩 철도가 최고야, 뭐 배가 최고야 아니면 뭐 이러기에는 그게 아니라 물류는 계속 하나고 계속 연결돼서 가야 되고 우리 주문하는 고객들은 그게 어떻게 온 걸 신경 안 써요. 일단 내 손에 파손 안 되고 빨리 싸게 오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른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류는 하나고 그냥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게 맞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다 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리가 돼 있죠. 네 덩어리로 잘려져 있죠. 그래서 국토가. 일본도 물류 사정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은 도시 내 물류 아까 이야기했던 택배 같은 도시 물류는 아주 발달해 있고요. 이제 도시와 도시 사이의 어떤 물류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데 철도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철도에 의존하고 있더라도 문제는 이제 이게 위에 뭐 혼슈라고 그러고 규슈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저 홋카이도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는 아니고 이제 보통 이제 터널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철도 시스템이 재미있는 게 전철화가 돼 있는데 이게 전압하고 전류가 다르면은 움직이는 게 그 녹록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도쿄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전압이 60볼트예요. 남쪽은 50볼트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력 회사들이 다 다릅니다. 거기는 민간이죠. 그렇죠. 다르다니. 뭐 이거는 뭐 우리도 남북이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남북 연결되더라도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과거에 후쿠시마 원전이 터져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이제 공장들이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정밀 기계를 다루는 공장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남쪽으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오히려 다른 외국으로 옮겨오는 건데 그걸 왜 이야기 들었냐면 일본은 이제 삿포로 그러니까 홋카이도에서 이 혼슈로 연결되는 세간 터널이라고 있습니다. 그 터널에 철도가 다니긴 한데 화물을 못 실어요.
전압이 차이가 나가지고 특히 또 냉동 화물들 전기를 통해서 전문 용어로 리퍼 컨테이너라고 그러는데 가끔 컨테이너 보면은 뒤에 이렇게 프로펠러 같은 게 달려 있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냉장고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특히 그 홋카이도는 낙농 축산물이 많이 나는데 다 냉동 컨테이너 옮겨야 되는데 그 기차를 이용 못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일본은 그 연안 해운이라 그래서 연안 해운이라는 건 자국에서 도는 이거 해운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길이가 기니까 이 연안 해운이 발전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물류가 우리보다 좀 불편하고 그리고 또 비싸요. 기름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고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은 우리나라 부산항이 세계 5위, 6위 항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부산항이 처리하는 화물의 절반이 우리나라 화물이 아니라 일본하고 중국에서 오는 화물이에요. 그걸 저희들이 환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부산항이 처리하는 물량이 대략 한 1년에 2천만 TU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2천만 개를 처리를 하는데 그게 전 세계 한 5위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참고로 아시아에서 1등부터 거의 9등까지 있는데 다 아시아 안에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1등부터 9등 사이에 부산 빼고는 다 중국이에요. 중국은 14억 명이 먹고 쓰고 만들고 하니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4천만 5천만 밖에 안 되는 인구에서 야 2천만 TU를 만든다는 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결코 그렇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는 항만도 많아요. 동해항, 포항항, 울산항, 부산항 뭐 쫙 다 항만들이 지어져 있어서 거기도 화물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부산에 그렇게 화물이 많냐면 일본 서안 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해안 쪽에 있는 항만들 그리고 중국의 동북 쪽에 있는 항만들은 부산으로 우리가 마을버스 타는 것처럼 쭉 내려와서 여기 큰 배들은 깊숙이 들어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배를 하루 빌리는데 보통 1억씩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부산에서 대련이나 중국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한 3일 걸려요. 그러면 그것마다 3, 4억을 그냥 배 빌리는 비용으로 뭐 낭비를 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마을버스 타고 나와서 이제 시내버스 타고 이동하는 것처럼 이제 모두 화물이 부산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큰 배 지나갈 때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이제 환적이라 그러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도쿄도 큰 항만이고 이제 고베도 큰 항만이고 한데 이 화물들이 그 자기 대륙을 관통하는 이 내륙 물류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냥 자기 앞마당에 있는 항만에서 바로 부산으로 와서 나가면은 훨씬 싸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들은 이 연결 구간을 이제 피드라고 그래요. 먹인다고 해서 피드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싸니까 횟수가 많은 거예요. 자기들이 트럭으로 해서 저기 어디야 도쿄까지 가는 것보다 그냥 여기 부산 오더라도 하루에 2-3번씩 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굳이 시간 지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부산항에 우리가 쓰는 거 말고 나머지 1,000만 TU는 절반 정도는 일본에서 오고 그렇죠. 절반 정도는 이제 부산에 중국 동북에서 와서 부산항에서 이제 세계 5위 항이 된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돈이 이제 만들어지는 걸 이제 우리 국민들이 놓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시스템을 잘 만들고 빨리 화물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화물들이 더욱더 많이 오는 뭐 이런 구조로 지금. 전 세계에서는 제일 큰 항만이 어디일까요? 원래 싱가포르, 홍콩이 1, 2위를 다투었는데 어느 순간에 상하이가 올라와서 상하이가 부동의 1위고요. 2위가 싱가포르 그리고 이제 3위가 뭐 광저우, 뭐 심천, 그리고 이제 부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싱가포르이 1위에서 밀려난 지 좀 됐나 보네요. 한 2년, 3년 전인데, 근데 싱가포르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5천만에 이제 뭐 1,000만 TU, 2,000만 TU 얘기하는데 싱가포르는 3,000에서 4,000만 TU 처리하는데 인구가 400만밖에 안 돼요. 거의 없죠. 네. 그 말은 뭐냐? 싱가포르 이용하는 화물의 거의 90%는 이 동남아에서 오는 인도네시아나 이쪽에서 화물이 여기 와서 거기서 이제 환정해서 나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도 이제 1위, 2위를 유지한다는 건 싱가포르이 이제 엄청난 네. 기술력과 어떤 마케팅 능력, 그만큼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 지리적인 특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나요? 있죠. 그게 그렇군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지름길이라기보다 지금 말했던 이 항만들이 있는 곳이 이제 가장 돈을 적게 들이면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뭐 부산항 역시 미국으로 가는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가는 길에 길목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인천항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던 그 비용, 시간 그러니까 당연히 부산이 이제 허브항의 역할을, 중심항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가끔씩 저희들이 이제 극동 러시아에 있는 항만들 그리고 뭐 북한의 항만이 커지면 부산항이 위험해지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허브 항만 지는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예. 이제 블라디보스톡을 이렇게 쭉 당겨서 이렇게 뭐 제주도 위치라도 옮겨 놓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가끔씩 드립니다. 근데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항만들도 우리도 좀 잘 갖춰서 부산이라든가 세계적인 항만을 구축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제가 만났던 이때까지 그 많은 항만 당국자들은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항만은 전 세계에 10개, 20개밖에 안 되죠. 첫째는 기본적인 태생의 어떤 위치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항만이 계속 노하우를 쌓아서 이제 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구축하고 있느냐가 인데 이제 블라디보스톡도 계속 자기들이 이제 이 극동 내지는 이 동아시아의 중심 항이 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입지적으로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또 항만이 많은 배와 화물을 유치하려면 뒤에 공간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부산이 지금 북한에 있다가 신항만 쪽으로 나간 이유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예. 블라디보스톡 잘 아시잖아요. 공간이 없죠. 공간이 없죠. 없어요. 거기에 넓힐 수가 그렇죠. 없죠. 넓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그리고 네트워크 또 우리 이제 러시아 분들 좀 근엄하시잖아요. 비즈니스 할 때 비즈니스 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적극적이시지도 않고 오면 와 안 와? 오지 마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블라디보스톡은 그 3박자 4박자를 다 못 갖추고 있는 상태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지역인 항만 중에 제일 나은 이유는 도시와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도 수심이 깊어요. 수심이. 네, 맞아. 왜냐면 수심이 수심이 깊어야지 깊구나. 큰 배가 네. 들어올 수 있다고. 당연하죠. 수심이 네. 깊어야지 큰 배가 올 수 있고 네. 만약 수심이 낮거나 밑에 암초 같은 게 있으면은 우리 배 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블라디보스톡이 그 정도 수준의 항만을 유지하는 것도 블라디보스톡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아니라 지형적인 그 장점이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하고 그렇군요. 도시를 만들어준 이유입니다. 예. 그러면은 위치적으로는 블라디보스톡 쪽이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다고 보는 건가요? 큰 틀에서 그러니까 세계 10위권, 20위권 항만에서는 블라디보스톡의 역할은 제한적이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100위 정도의 항만, 그 글로벌 허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지역 허브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니 그냥 작은 뭐라 그래 권역 허브라고 이야기를 구분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권역, 지역 이렇게 나누면 권역 허브 정도는 될 수가 있는 이제 위치인 거죠.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도 작은 항만까지 안 갑니다. 근데 블라디보스톡은 가요. 근데 부산에서 자루비노나 그 위에 소비에트 가야가반이나 항만으로 안 가거든요. 거기 있는 작은 항만들은 다시 블라디보스톡으로 모여요. 또 다시 모여. 그리고 다시 블라디보스톡은 부산으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은 이제 둘째형 정도 수준에 이제 입지는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도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금 이제 남북 간의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남북 종단철도, 나아가서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 그래서 우리 부산이나 목포에서 출발해서 런던까지 가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조사단도 파견했었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실질적으로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모든 게 이제 투자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돈하고 연계되어 있죠. 과연 우리가 이제 이 북한에 낙후되어 있는 이 철도망을 투자를 이제 아마 그게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닐 거거든요. 조 단위고 조 단위도 제 생각에는 동그라미가 뒤에 하나 더 붙는 수십조 원 정도의 투자가 들어가는데 그 투자를 통해서 연결은 되는데 그 연결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을 하려면 사람도 많이 이동하고 화물도 많이 이동을 해야지만 이제 수익이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끔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우리 9호선이 돈 버는 방법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포개서 싣고 다니면서 돈을 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미어 터져야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남북철도가 연결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만큼 탈까? 지금은 이제 뜨거운 마음으로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김정은 그 위원장이 평양에서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으면서 4,500km를 갔는데 66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특별한 대접을 받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4,500km 가면은 아마 한 100시간 이상 걸렸을 거거든요. 100시간을 이제 환산하면 4일, 5일 뭐 이렇게 5일 되겠죠. 정도, 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기차를 타고 씻지도 못하고 거기서 먹으면서 5일 동안 그리고 참고로 러시아나 이쪽 북쪽 기차들은 에어컨도 없습니다. 뭐 저거는 됩니다. 저 따뜻하게 히트는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안 탈 겁니다. 타더라도 고속철 개념이 되거나 아니면 서울에서 평양, 뭐 서울에서 신의주 이 정도는 가겠죠. 이게 넘어서 아마 베이징 가더라도 아마 12시간, 12시간 아니죠. 한 24시간 좀 걸릴 거고요. 여기서 블라디보스토크 가도 아마 24시간에서 아마 36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비행기 타고 2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36시간 걸려서 갈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이제 체험 삼아, 필연 삼아 이제 한번 가볼 수는 있을 건데,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은 이용일 거고요. 화물은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걔들은 실어야 돼요. 그냥 기다리면 되니까 한울은. 걔들은 실으면 되지만 근데 주인이 말을 합니다. 빨리 오기를 바라고 언제 있고 오냐고. 싸게 또 운송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철도 깐분들이 내가 돈을 이만큼 투자했는데 돈 내고 통과하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화물들이 싼 가격으로 통과를 할 수 없겠죠. 가격도 동등한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또 이게 철도라는 게 국가마다 시스템이 다르고 전력이 다르고 또 심지어는 우리나라와 남북은 같습니다만 저 러시아하고는 또 이 궤가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차를 바꿔야 돼요. 들었다 내렸다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도 돈이자 시간이 멈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효용이 좀 떨어지겠죠. 네. 물론 이용하는 화물들은 있을 겁니다. 있고 그리고 이게 또 마냥 베를린까지 모스크바까지 가는데도 지금 비용을 따지면 이게 바다로 가는 게 시간은 걸리지만 싼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서울 기준으로 화물이 간다면 노브로시비스크, 그러니까 러시아의 서시베리아의 중앙 정도까지가 아마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이 분기점 일 것 같고요. 시베리아까지만.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뭐 500에서 3,000km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도에서 이렇게 뭐 나침판 콤파스로 이렇게 꺼보면은 대략 거기 러시아하고 몽골의 국경인 울란우데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하얼빈, 극동 지역의 하바롭스크 뭐 이런 지역들까지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예상 지역인데, 근데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거기 사람들이 별로 안 살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물들이 별로 올 게 없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제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보내는 화물들은 이제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이제 공산품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 러시아 서시베리아까지도 확장해 보면은 거기는 이제 공장보다는 주로 이제 광산이나 나무 이런 거예요. 그건 저희들이 이제 벌크 화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컨테이너 박스에 오는 게 아니라 벌크 이렇게 포대로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컨테이너들이 이제 빈 깡통으로 다시 싣고 와야 되는. 그럼 빈 깡통으로 온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안 받나요? 받아야 돼요. 그런 이제 화물의 균형의 문제도 있고, 지금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을 가는 화물들이 있는데 7대3 정도입니다. 가는 건 7, 오는 건 3. 그러면 그 차액되는 4 정도는 컨테이너가 빈 걸로 오고, 그 빈 거만큼 이제 물류기업이 손해를 보는데 물류기업도 살아야 되니까 아직까지 물류기업이 살아있는 거 보면은 손해를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애당초 갈 때 화물에 그걸 비용을 얹어서 올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북한 철도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돈이 어디에 얼만큼 뭐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환산을 어떻게 하냐에 달라지고요. 또 북한 철도를 전체적으로 이제 바꾸는 거랑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경의선, 그러니까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선, 그리고 이제 뭐 동해선이라 그러죠. 여기서 이제 원산을 해서 저기 나진까지 올라가는 이쪽만 축소해서 하면 투자 금액은 작아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철도가 1970년 이후로는 거의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도의 노반이 아주 약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속 이제 뭐 30km, 뭐 40km 이렇게 달린다는 이유가 기관차가 이렇게 빨리 못 달린 게 아니라 이 노반이 너무 약하고 노반뿐만 아니라 교량, 터널 같은 걸 통과하잖아요. 우리 남쪽. 근데 북측은 우리보다 더 많은 터널을 통과해야 돼. 산악 지역이 많으니까. 더 많이 뚫어야 되는. 근데 거기가 뭐 이렇게 거의 뭐 기차 화물을 실으면 통과를 못 한다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뭐 저도 그 사진이 있습니다만 6.25 때 미군 비행기가 폭격을 해서 구멍이 뻥뻥 뚫혀 있는 교량을 지금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컨테이너 하나가 보통 20톤이에요. 그래서 이게 2개 들어가면 기차가 한 하차가 분담할 수 있는 무게가 50톤에서 한 60톤인데 북한은 그것 때문에 뭐 10톤, 5톤만 싣고 다니는데 이제 정상적인 화물들을 60톤을 실어서 100량이면 곱하기 100이면 6,000톤 이상 되잖아요.
그럼 바로 주저앉아서 그 기차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교량을 설치해줘야 되죠. 터널 뚫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예. 철도를 받치고 있는 침목. 예, 네. 그것도 다 바꿔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전부 다 우리나라는 강화 콘크리트로 네. 해서 중간에 특수한 뭐 이제 제재를 넣어서 이게 여름이 되더라도 안 드러나고 겨울이 되더라도 수축이 안 되도록 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철도를 관리를 하는데 거기는 지금 70년대부터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나무로 된 침목이고 이 나무 침목도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이렇게 그 나무 침목을 네모나게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콜타라도 바르고 이렇게 특수한 장비를 해서 이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걸 이제 막아 놓은 건데 거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산에 소나무로 잘라서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오래되니까 교체를 못 해주니까 기차는 달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소나무를 끼워 넣고 한 겹 끼워 넣고 두 개 끼워 넣다 보니까 이제는 전부 다가 이제 그런 상태가 거의 철로를 새로 깔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우리 남쪽에서 철도를 깔 때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 이제 토지 수용 비용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그런 문제가 없겠죠. 국가 소유 땅이니까 뭐 그래도 지금 이미 노반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보상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적게 든다는 분도 계시는데 말씀드렸던 이제 기본적인 교량 인프라라든가 그다음에 이 터널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참고로 이 경의선은 괜찮은데 이 동해선 쪽은 주변에 군부대가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군부대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그 부대를 옆에 그대로 두고 철도를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거 이전 비용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될 거라서 이제 정확한 추정은 못하지만은 꽤 많은 돈이 들고 돈을 넣었으면 돈을 다시 뽑아야 되는데 이제 들어간 돈을 이제 다시 돌려받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애로 사항이 예상이 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조사단이 가지 않았습니까? 갔었죠. 예. 그럼 거기 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사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이 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그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랑 북한이랑은 괴가 같지 않습니까? 북한이랑 러시아가 괴가 다른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보통? 지금 북한의 이제 저 끝단 낮은 선봉지에 가면 두만강역이라는 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을 들어갈 때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야간 기차를 타고 하산으로 가서 하산에서 교량을 건너면 두만강역으로 가거든요. 근데 거기 두만강역을 통과해서 나진까지는 러시아가 광계를 러시아 괴가 같은 걸 깔아놨습니다. 53km를 거기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나진까지. 예, 근데 이 두만강역에 원래 거기서 이제 이렇게 기차를 바꾸게 대차하게 돼 있었어요. 거기 가면 시설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거기가 이제 나진까지는 광계로 되어 있지만은 이 나진이 아니라 남양이나 온성이나 북한의 다른 방향으로 갈 때는 또 표준계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기차를 갈아서 가야 되는데 기관차는 당연히 그 러시아 기관차가 북한에서 이동을 못하니까 북한 기관차가 붙으면 되고 이제 화차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서 북한은 대차 장비라고 해서 이 화차를 들어가지고 그 밑에 바퀴를 바꾸는 그 체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퀴가 폭이 넓은 걸 바꾸면은 위에 화차는 똑같으니까 그런 형태로 환적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퀴를 바꾸는 방법도 있고 화차 자체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화차 자체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장 단순한 방법은 중국하고 몽골의 국경입니다. 화물을 그냥 바꿔 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중국의 철로가 자민우드라는 거기 몽골의 국경역까지 들어가 있고 반대로 몽골의 철도가 중국의 또 역까지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이제 표준 철도 기차는 그 자민우드까지 몽골 국경역까지 가서 거기서 화물을 다 내려요. 그러면 이제 몽골의 기차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화물 다시 갈아 싣고 가고 반대로 몽골에서 오는 화물들은 또 중국역에서 다 내리고 거기서 다시 또 갈아 싣는 거죠. 가장 이제 원시적인 방법이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짐이 내리니까 예를 들어 다 들어 올려야 되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 물류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건 화물을 들었다 내렸다는데 이거는 들었다 내렸다를 두 번 하게 되는 거죠.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드니까 그 구간을 잘 이용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발전이 안 되는 이런 뭐 악순환이 계속 연결되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아마도 남북 철도가 연결이 되고 또 러시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도 중국하고의 어떤 연결은 상당히 조금 좀 활발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러시아 쪽하고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숙제를 풀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결론으로는 다 돈입니다. 모든 게 돈이네요, 정말. 그 아까 9호선 이야기하셨는데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차 간격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용해 보면은 뭐 10분, 그렇죠. 15분. 네. 그다음에 차량도 사실 모스크바에서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길어요. 모스크바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차 간 거리를 유지해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근데 그거 치고는 10분씩 기다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코멘트를 좀 해주세요. 뭐 제가 물류 전문가는 맞는데 뭐 철도만 국한된 전문가는 또 아니라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게 공공하고 민간의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개념이 좀 숨어 있는 것 같고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이거 지하철도 과거에는 다 국철이었어요. 국가 관리했고 손해를 보더라도 큰 상관없이 시간에 맞추어서 좀 많은 그 사람들 실어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러시아는 아마 그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우리는 뭐 했냐면 민영화를 했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적자를 적게 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를 하다 보면은 지하철이 여객차가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제 차량을 맞추는 기다려주고 진짜 화차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민간 입장에서 보면 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돈을 우리가 지금 뭐 사람 많을 때 이렇게 뭐 공간도 부족하고 이렇게 인터벌이 이렇게 기냐 막 이렇게 막 욕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탈 때 대부분 보면 같이 타잖아요. 피크 시간 8시부터 9시 사이. 그리고 다른 때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근데 안 움직이면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르신들 또 야단치실 거 아니에요. 움직여야 돼요. 근데 거기는 대부분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려하니까 자기 수익 구조를 따지고 당연히 여러분들의 불편을 좀 감수해 주세요의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군요. 계속 타고 다녀야 되겠네요, 그렇게. 아까 이제 남북 종단철도 이야기하면서 많은 돈이 들고 그 기술적으로도 재정비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신호 체계라든가 플랫폼의 차이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기차가 달리려면은 같은 전원, 같은 전력을 통해서 달려야 되는데 우리 남북이 오랫동안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전압이 달라요. 그래서 전압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가요? 그걸 우리 여러분들 이제 서울에 계시는 분들 쉽게 아실 텐데 서울역에서 싹 들어갈 때 갑자기 전원이 싹 바뀌면서 잠시 멈추고 네.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4호선 타면은 불이 저기 꺾어서 사당에서 있어요. 남태령 같은 그거는 이제 직류하고 교류 시스템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기술적으로는 전력문제였구나. 가능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또 한 가지 이제 그 시프트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 거라서 그거는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그런 이제 문제가 조금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플랫폼 같은 거죠.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기차 타면 내리는 그 높이가 한 1m 뭐 이 정도 되고 60cm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한 30cm 차이 난대요. 아이고. 그리고 북한하고도 차이가 또 몇십 cm 차이 난답니다. 그래서 문이 이제 안쪽으로 열리면 상관이 없지만 문을 바깥쪽으로 열리면은 문을 못 열고 플랫폼에 내리지를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다고 모든 역을 다 뜯어서 바꿀 수도 없지 않습니까? 뜯어서 바꾼다 그러더라도 러시아가 우리보다 훨씬 숫자가 많아요. 그러네요. 그럼 우리를 뜯어가 러시아에 맞추든지 아니면 중국에 맞추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표준화 부분이거든요. 네. 그거 말고도 뭐 통신 수단이 달라가지고 근데 뭐 그것도 결국은 장비의 문제니까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고 점진적으로 바꾸어지겠습니다만 이런 기본 인프라 부분의 표준화 이것도 우리가 지금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기차 플랫폼의 길이도 다를 것 같아요. 짧고 길고. 아주 다르죠. 덩치 큰 분이 이제 아주 작은 쪽 입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배꼽 다 튀어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차를 실으면 37량까지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100량까지 실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러시아의 100량이 우리나라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못 들어오고 잘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길이에 따라서 아마 나는 용산역에 있었는데 기차 끝단은 남영역에 남아있는
걸쳐져 있어. 그런 상황까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이제 차이가 많고 결국은 그걸 이제 운영하거나 시스템의 기술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또 국가 간의 주도권 싸움으로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표준을 따라와라. 예. 뭐 제가 이제 그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라는 걸 한 10년 동안 같이 이제 운영을 해봤는데 매일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자기 표준이 맞다고 그걸 따라오라고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표준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 컨테이너 크기 여러분들 컨테이너 크기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안 똑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글로벌적으로 20피터, 40피터를 네. 이제 표준을 쓰는데 일본이 또 12피터짜리 컨테이너 써요. 그거를 또 표준화시켜 달라고. 그런데 다행히 한국하고 중국은 다 20피터, 40피터 쓰니까 같은 힘이 이제 뭉치지니까 안 해 하는데 반대로 이제 거기 들어가는 팔레트가 있어요. 밑에 그 왜 우리 마트 가면은 네. 상품이 위에 올려진 팔레트 바닥에 있는 있잖아요. 예, 그것도 사이즈가 다 표준화가 돼 있는데 이게 너무 다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국하고 일본이 T11이라고 해서 110cm, 110cm 되는 그런 사이즈의 팔레트를 주로 이제 통용했는데 중국이 갑자기 120cm짜리 T12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국하고 일본이 같이 합쳐서 아 이걸 표준화하자 했는데 중국이 우리가 14억 명이야. 그러니까 이제 표준이 할 수 없이 이제 그걸 둘 다 이제 같이 표준을 쓰고 있는데 이게 컨테이너 들어가서 같이 왔다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안 맞으면 다 비용이에요. 그래서 팔레트가 T11에 딱딱 맞으면 컨테이너 이제 20피트에 딱 3개, 4개 들어가서 딱 맞는데 만약에 T12나 다른 사이즈 가면은 4개 들어갈 팔레트가 3개밖에 못 들어가는 공간이 이만큼 남는 거예요. 근데 우리 비용은 컨테이너 하나로 부과를 하잖아요. 화물은 3분의 1이 날라갔어. 못 실어. 그런데 비용은 똑같이 주니까 이 표준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또 힘의 논리로 가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 철도가 연결되는 게 마냥 좋은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철도 표준화가 우리가 표준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표준화를 당해버릴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냐. 연결해서 효율을 높이자고 했는데 연결을 안 시키고 막아야지만 지연이 돼야지만 우리가 유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생긴다는 걸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시죠. 속들이 알아야지 그거를 이해할 수 그렇군요. 있겠네요. 이게 대륙과 연결되는 것이 마냥 좋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네요. 다 돈이야 다. 구국전 좋죠. 돈이 많다면. 괴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표준괴, 광괴, 네. 그리고 협괴라고 협괴. 하죠. 크게는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하는데 어디끼리 좀 비슷하고 어디끼리가 좀 다릅니까? 주로 이제 구소련 국가들이 주로 광계를 쓰고 있고요. 동남아 그리고 중남미, 아프리카 쪽도 이제 주로 프랑스가 지배했던 이런 쪽들은 협계를 쓰고 있고요.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이쪽은 다 표준계. 아마 그거를 이제 이렇게 지도에 보면은 딱 친한 나라끼리 아니면 역사적으로 비슷한 나라끼리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지어집니다. 아니면 이제 식민지였거나 그렇죠. 네, 식민지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섞인 나라들. 그렇죠. 예.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는 이제 협계가 많고요. 그건 이제 프랑스 지배를 받았고 거기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지배를 받았던 곳이고 거기는 이제 뭐 철도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만 어쨌든 있는 철도는 표준계, 표준계고 지배를 안 받은 이제 태국은 스탠다드 따라간다고 해서 표준계를 갖추고 있고 그래서 지금 동남아 그러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 같은 경우도 철도가 국경에 따라서 연결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궤의 차이라든가 시스템의 차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저기 카자흐스탄하고 중국이라든가 또 카자흐스탄 이 안쪽에 있는 국가들은 서류를 낼 때 무조건 자국 언어를 원해요. 그리고 또 원본을 바래요. 그런데 원본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여기 줘버리면 그 다음 나라에서 원본을 못 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린 카드 같은 걸 쓰죠. 애초에 다 표준계를 쓰면은 참 좋았을 텐데 괴의 차이를 둬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로지스틱스는 저 군대에서 나왔던 용어고 결국은 이 과거에는 처음에는 이제 뭐 수레를 통해서 이제 물줄을 그러니까 이 군수 물자를 날랐는데 이게 이제 전기 그 1차 산업혁명이 지나면서 전기 기관차가 나오고 이 전기 기관차 통해서 기차라는 게 생겼는데 이 기차가 이제 군수 물자를 나르게 되는데 이게 괴가 다 갖다 버려 보면은 적군이 우리나라 괴를 통해서
화물을 실어, 그러니까. 군수 물자 실어서 네. 침공을 주로 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과거에 싸움 많이 한 나라 있지 않습니까? 독일하고 뭐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침공해서 들어오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철도 같으면 어떨까요? 안 되죠. 그래서 그 참 묘하게도 두 나라 싸우는데 항상 가운데서 새우 등처럼 터졌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폴란드가 폴란드. 네. 바르샤바를 중심해서 왼쪽 편은 표준계고 오른쪽 편은 광계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국경이 지어져서 괴를 달리해서 군수 물자가 쉽게 못 넘어오도록 그리고 예. 그게 하나의 이제 저지선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괴를 통일 안 시키고 분리시켰는데 이제 전쟁이 나면 이게 상당히 좋은 수단인데 이런 평화로운 시대에는 이게 이제 상당히 큰 걸림돌이 돼서 돈을 이제 지불할 그렇네요.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구조가 된 겁니다.